안녕하세요 친구들, 어서 오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소중한 진짜 사회 소진쌤입니다. 자, 우리 1강을 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강의가 있으니까요. 그거 통해서 쌤 소개도 하고 우리 강의 소개도 해놨습니다. 짧게 만들어놨으니까요. 얼른 가서 혹시라도 못 보신 친구들은 보고 오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다 보신 친구들만 왔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첫 번째 강으로 배워봐야 할 내용은 모자이크 세계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요거 올소사회 1-1 교재를 준비하셔서 같이 쌤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올소사회 1-1, 올소사회 1. 올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시기, 요 시기가 개정이 된 교과서를 사용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개정 사회 교과서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그 개정 과정에 맞게 나온 올소사회 책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 맨 앞쪽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개정, 이 교육 과정이라고 개정 교육 과정이라고 써 있으니까 2022년에 이제 개정된 이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게 사용되는 시기가 2025년부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전에도 올소사회라는 교재가 있었거든요. 근데 2 개정이 아니라 그건 1호 개정이에요. 1호 개정의 내용과 2 개정의 내용은 완전히 좀 많이 바뀌었어요. 뭐 속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자체에서는 아주 큰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좀 분류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 분류가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 교재로는 공부를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꼭 이 개정 과정을 준비를 해 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소중한 진짜 사회쌤 내용이고 이름이고, 자 갑니다. 요거를 먼저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대단원이 세계화 시대, 지리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교과서에 앞에 6개 단원, 그러니까 1학기에 배우는 6개 단원이 모두 다 지리를 담고 있어요. 지리. 지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땅의 이치, 땅 위의 이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들을 다 담고 있는데 이 땅 위에 땅이 가지고 있는 뭐 생김새부터 해서 또 그 땅 위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까지 해서 뭐 산업, 인구, 도시 할 것 없이 이 모든 것들이 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땅과 관련돼요. 지구의 이런 공간마다 가지고 있는 것들, 요걸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건데, 세계화 시대의 이제 지리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세계화 시대 우리는 우리 동네에서만 살지 않아요. 우리 나라 안에서만 활동하지 않아요. 그죠? 이제 이곳 저곳 여러 나라들을 방문할 기회들도 생기고 또 마찬가지로 그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상황들도 많이 생깁니다. 활발하게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만나고 또 물건이 교류가 되고 문화가 이제 전파가 되는 그런 시대가 세계화 시대예요. 자, 그런데 만나는 외국인들이 이 나라에서 왔어 라고 했을 때 그 나라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이제 사회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우리 같이 회식하시죠. 이제 한국에 오면요. 진짜 삼겹살 꼭 드셔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같이 삼겹살집으로 이분들을 안내했다? 이거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결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지역에서는 돼지를 먹지 않아요. 그 돼지를 먹지 않는 이유는 종교적으로 금기시하기 때문이고, 종교적으로 금기시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그 지역이 건조한 기후 지역이고 안 그래도 식량이 풍부하지 않은데 돼지는 식성이 좋아. 그리고 이제 식성이 좋다 보니까 사람들과 먹을 것을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게다가 이 건조한 기후 지역에서 사람들은 농사를 못 지어요. 그래서 정착해서 생활을 하지 않고 가축을 데리고 이곳저곳 이동하는 생활을 합니다. 근데 돼지는 다리가 짧아. 이동을 못 해.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그곳 사회에는 이 돼지가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런 상황을 이 종교 교리에 담았던 거예요. 이걸 이제 배우는 거야. 이걸 배운 친구라면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돼지고기는 접대하지 않죠. 소고기 접대하죠. 닭고기 접대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거예요. 지리의 힘.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요. 그죠? 외국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그곳 교수님과 함께 막 토론을 해야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여러분들이 또 직업을 기업인이 돼서 외국에 이제 이 바이어들을 만나가지고 협의를 할 일도 생기고, 그럴 때 이렇게 지리의 힘은 빛을 발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배워놓으면 살아가는 내내 도움이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면서, 자, 첫 번째 이 세계화 시대 지리의 힘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보면 전 세계는 모자이크 세계래요.
모자이크라고 하는 건 미술 시간에나 등장하는 용어인 줄 알았는데 사회 시간에 등장을 했어요. 새롭게 우리 이 개정 과정에서 등장한 이제 표현입니다. 근데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표현이죠. 모자이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각 다른 종이들을 붙여서 하나의 이런 그림을 완성을 하는 거죠.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지역별로 다 색다르고 다양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지구촌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자이크로 구성된 세계는 특히나 다양하다. 지역의 이 특성들은 자연 환경도 인문 환경도 다양하다라는 다양성을 제시하고 있는 단원이에요. 자, 그 다음 네트워크 세계. 이건 뭐냐? 이렇게 조각이 다 다른데 세계는 다르지만 활발하게 연결이 되어서 교류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바로 네트워크 세계예요. 네트워크는 그물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공간에서 이제 네트워크라는 말도 쓰는데 아무튼 세계도 마찬가지로 교통과 통신으로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연결 이 부분을 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원으로 세계는 하나로, 지역은 세계로라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다양한 지역들이 연결되어 있는 세상에서 결국 세계는 하나로 되어서 세계화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이렇게 활발하게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비슷해지고 함께 공유하는 것이 많아지고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같이 이 협력을 해나가고.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요. 세계에서 이 각각의 다양한 지역들이 좀 더 자신을 잘 알려야, 그래야 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저 지역에 가야 그거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는데, 저 지역에 가야 그 재미난 축제를 즐길 수 있다는데, 이런 자신들만의 고유한 이런 지역성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화 시대의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 세계화 시대에 우리 지역을 안 찾아. 그럼 그 지역은 도태되는 겁니다. 이제는 세계화 시대의 각각의 지역이 자신을 더 잘 드러내고 이 가치를 세계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역은 세계로 라는 걸 배울 거예요. 뭔지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대단원 하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계화 시대의 지리의 힘을 통해서 뭘 배울지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키워드, 이번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까지 나눠서 우리 요 내용 모자이크 세계를 1, 2로 나눠서 배울 거예요. 여기서 꼭 알아야 하는 키워드들. 열쇠가 되는 단어란 얘기죠. 그 단어가 나오면 집중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위치, 중요합니다. 위치가 뭐 대단히 중요해요. 지구상에 어디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지거든요. 그 지역의 특징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죠? 지구상의 적도 부근의 위치에 그거 하나만으로 알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적도 부근에 있어? 되게 덥겠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고 그냥 여름이겠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음식을 먹지 않아? 이런 집에 살지 않아? 거기 내가 놀러 가려면 간편한 복장을 챙겨가야겠네. 선크림 꼭 가져가고 이렇게. 위치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자, 지역의 특성. 그래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각각 다른 지역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를 좀 살펴볼 겁니다. 그때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이 중요해요. 사람이 만든 환경, 인문 환경. 원래부터 있어 왔던 환경, 자연 환경. 자, 그리고 이 자연 환경에는 대표적으로 지형과 기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두 가지를 좀 중심으로 살펴볼 거고, 위도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 위도에 따라서 이 위치가 이제 달라지는 것이고, 그 위치, 어느 위도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방금 본 것 같이 적도 쪽에 있느냐, 극지방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특성들, 그걸 또 짚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계 시민이라는 단어까지 요거 좀 중심으로 나올 때마다 집중해 둡시다. 자, 갑니다. 이건 또 왜 또 이렇게 예쁜 그림이 나왔지? 예쁘지 않나요? 예뻐야 되는데. 이거 선생님이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항상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을 한눈에 방울이들이 만화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소진쌤이 직접 그린 사회 한 방울, 사회도 한눈에 방울이가 보여줘요. 역사도 역사 한 방울이 있어요. 자, 우리 사회 한 방울에서 오늘 중요한 거 바로 위치라고 했잖아요. 위치. 나는 어디에 있어. 이 어디에 있어의 이 어디. 그 장소가 바로 위치고 그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도와 경도를 이용하는 방법, 대륙과 해양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활용해서 표현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학교에서요. 그 다른 반 친구한테 야, 이따 쉬는 시간에 우리 반으로 찾아와. 나는 어디에 있냐면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앞쪽에 이제 조가 2개가 있고 뭐 뒤에 조가 2개가 있고 세 줄의 조가 있다. 그러면은 나는 두 번째 줄 오른쪽 편에 있는 자리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를 표현을 하잖아요. 두 번째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줄과 열로 행과 열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1행, 2행, 3행이 있다 하면 2행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2행의 세 번째 줄의 위치에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거나 할 때 그렇게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위도와 경도를 이용하는 거고, 대륙과 해양은 뭐냐면 나는 어디에 있냐면 교실의 뒷문 바로 옆이야. 아니면 창가 가운데야. 아니면 교탁 앞이야. 이런 식으로 이 주변의 이렇게 이제 주변의 환경을 가지고 대륙과 해양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주변국은 뭐냐면 내 자리 옆에는 순이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는 영철이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그 방법들을 오늘 배워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가볼까요? 세계 여러 지역의 차이, 위치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성은 다르죠. 그래서 그 특성을 알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세계화 시대에 좀 맞춰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위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지역이 일정한 장소에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말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느냐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 자리를 표현할 때 절대 변하지 않는 표현 방법이 있어요. 그게 절대적 위치입니다. 절대적이야. 변하지 않아. 상대적 위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절대적 위치는 지역에 변하지 않는 고정적인 정보로 나타나는 위치로서 변하지 않아요. 아까 선생님이 이제 뭐 우리 2행의 두 번째 행의 뭐 세 번째 줄이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대표적인 게 이제 수리적 위치입니다. 숫자로 표현하는 게 수리적 위치예요. 위도와 경도로 나타내면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뭐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행의 세 번째 줄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현했잖아요. 요 숫자 값이 우리 지구상에서 가상으로 정해져 있는 값들이 있어요. 바로 위도와 경도입니다. 자, 위도와 경도에서 이 위도 0도는 지구상에서 북극하고 남극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점들을 연결했어요. 요거. 여기가 바로 위도 0도에 해당하고 요거 뭐라고 하죠? 초등학교 때 배웠죠? 그렇죠. 적도. 이게 적도입니다. 위도의 기준이 되는 점이 적도예요. 그리고 나서 요변하고 이렇게 지구상에서 이렇게 쭉 겉으로 선을 그었을 때 이루는 각을 만들어가지고 그 각에 따라서 위도 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위도 한 뭐 30도, 뭐 60도, 뭐 90도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0도, 뭐 15도, 20도, 30도, 45도, 뭐 이렇게 60도, 90도까지. 0도부터 90도까지. 마찬가지로 0도부터 90도까지. 그럼 똑같이 90은 어떻게 구분을 하지? 이거는 위도 0도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우리가 북반구라고 하고 남쪽은 남반구라고 하죠. 그때 북쪽을 북쪽의 위도다. 북이 0도부터 90도까지를 나타내요. 그리고 남쪽은 남쪽의 위도다라고 해서 남이 0도부터 90도까지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도 값으로 이 지구상의 가로선 중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표현한 거죠. 자, 같은 위도들을 연결한 이 가로선들, 이 가로선을 위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로선이 위선이구나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가로선이 위선이다. 가로선에서 위도값을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위.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지구상에서 또다시 보니까 세로선들도 좀 보이고 있죠. 이 세로선들을 이제 표현하는 것은 경선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이제 경선 중에서도 경도 0도에 해당하는 선이 있어요. 요거는 영국의 런던을 지나가도록 그려졌습니다. 영국을 기준으로 그려졌는데 이 경도 0도를 뭐라고 하냐면 기본이 되고 처음이 되는 좌오선이라고 불러요. 좌와 오는 우리 옛날에 이제 이 조상들이 이 방향을 가르칠 때 이 뭐라고 하지?
동물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가리켰었어요. 그래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할 때 그 자오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오 방향을 연결한 선, 다른 말로 세로선이에요. 이 세로선이 경선입니다. 자, 이 세로선 경선은 앞에 있는 글자 세경 요걸 따서 외우시면 되겠어요. 가위는 뭐 워낙에 잘 알고 있는 이제 시절 가지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고, 세경은 저기 연예인 중에 이제 아름다운 신세경 언니 누나가 있어요. 세경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로값도 마찬가지로 이제 0도부터 해서 쭉 반대 방향까지 있는데 이거는 180도까지 있습니다. 동쪽 방향으로도 180도까지 있고 서쪽 방향으로도 180도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동경, 요 방향은 동경 0도부터 180도까지, 그리고 요렇게 방향은 요거는 서경 0도부터 180도까지다. 서쪽의 경도, 동쪽의 경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도와 경도는 여러분들이 이미 초등학교에서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다뤄집니다. 그렇지만 쌤이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한 번 더 좀 주의 깊게 좀 떠올리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지리적 위치라는 게 나왔어요. 자, 지리적 위치는 주변 이제 지리 환경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변의 산과 바다와 이런 게 다 지리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큰 범위에서 봤을 때는 이 지구상의 대륙과 큰 바다, 대양, 대륙과 대양 등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대륙 또는 뭐 해양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산맥, 이러한 지형 지물로 나타내는 위치. 지형, 땅의 생김새죠. 지물, 땅 위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건물일 수도 있겠고 다리일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나타내는 위치가 지리적 위치에 해당합니다. 만약 나라를 표현한다면 우리나라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위치하죠. 유라시아,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한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에 위치하고, 또 바다는 태평양과 접해 있죠. 태평양에 인접해 있다. 요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라시아 대륙과 대양, 바로 해양이라고 하는 태평양을 통해서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제 교실 안에서 위치를 표현할 때 칠판, 교탁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고정된 이제 그런 지형 지물을 이용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상대적 위치입니다. 자, 상대적 위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고요. 이게 바로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 따라서 결정되는 위치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와 이제 이 역사에 따라서 예전에 우리 이 중국에도 지금은 이제 중국이 있지만 그 전에 중국을 또 이루고 있었던 막 다양한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뭐 명나라도 있고 청나라도 있고 그 전에 뭐 한나라도 있었고 그죠? 나라 이름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 다음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주변의 국가들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럽은 더 그렇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나가 되었다가 막 분열됐던 적도 있었고, 뭐 로마 제국으로 불렸던 시대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런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국가들의 이름도 변해왔었고, 그래서 이 위치를 표현할 때도 좀 다르게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가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위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실은 그대로인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항상 고정된 칠판과 그다음 자리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다르다는 얘기죠. 또 선생님께서도 학생들이 항상 그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앞자리와 뒷자리에 또 이제 그런 선호도의 차이도 있고 한데 항상만 고정해 놓으면 좀 나도 앞에 앉고 싶어요. 아니 나도 뒤에 가고 싶어요. 이런 친구도 있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자리를 바꿔주시잖아요. 그러면 나의 위치도 바뀌죠. 위치 표현 방법도 그죠? 원래는 철수 뒤에 있었는데 철수 앞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절대적 위치는 위도와 경도와 같은 숫자로 표현하는 수리적 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대륙과 해양으로 표현하는 지리적 위치가 있습니다. 상대적 위치는 주변 국가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위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위치라는 걸 통해서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은 어떨지, 인문 환경은 어떨지를 파악하고 그 지역의 특성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는 나라에서 왔니? 이것만 파악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는 얻을 수 있고 그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디서 왔는지 들어도 잘
모르는 나라인데?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워갈 내용들이 아시아 지역, 유럽, 아프리카 이렇게 지역들을 다 배울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나중에 너는 어디에서 왔니? 나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이 나라에서 왔어 라고 했을 때 아프리카라는 대륙은 이런 특징이 있었지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위치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위치가 왜 중요한지부터 얘기를 해본 거예요. 자, 아래쪽에 보면 이제 더 알기, 우리 교재 오른편에 있는 자료입니다. 경도라고 하는 것. 아까 쌤이 얘기했죠. 그 세로선을 이야기한다고. 이 북극과 남극을 연결한 여러 세로선들. 이 세로선들 이곳에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시간의 차이. 이 왜 그러냐? 이 시간 차이라고 하는 건 지구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스스로 돌아요. 자, 여러분들이 있는 방향이 태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태양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있을 때 선생님의 앞모습, 이 부분은 지금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낮이겠죠? 쌤의 뒷부분은요? 쌤 지구야. 쌤 뒷부분은 지금 해가 안 떠. 밤이야. 이게 시간의 차이입니다. 그쵸? 자, 이때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해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이제 자전을 하면서 요 경도 15도마다 1시간의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 바퀴를 도는데 24시간이 걸리거든요. 한 바퀴 이렇게 원으로 회전을 했어. 이거 몇 도죠? 360도죠. 360도 회전하는데 24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은 곧 1시간당 15도를 회전한다는 것이고 그에게는 또 15도마다 1시간의 시차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은 경도 15도마다 뭐 한 칸이 이게 15도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15도마다 여기는 시간이 지금 뭐 오후 3시다. 그럼 여기는 오후 4시, 여기는 오후 6시인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빨라집니다. 동쪽으로 갈수록.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갈수록 빠른데 우리는 동쪽편에 있어.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본초 좌우선에 위치한 나라 가운데 영국이 있었죠. 영국보다 우리는 시간이 빨라. 우리가 동경 몇 도에 해당하는 시간대를 쓰냐면요. 동경 135도에 해당하는 시간대를 쓰거든요. 그럼 이걸 15로 나눠보잖아요. 그럼 이제 영국과 우리나라의 시간 차이가 계산이 됩니다. 우리가 영국보다 9시간 빨라요.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냥 참고로 좀 알아둡시다. 그래서 지금 쌤이 이제 그려놓은 것처럼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걸 자전이라고 해요. 이 자전 때문에 낮과 밤, 새벽 이런 시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이 북극과 남극을 연결한 지구는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결한 세로선, 이 세로선의 방향 가운데 여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경도 15도당 1시간씩의 시간 차이가 생긴다. 그리고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합니다. 자, 이렇게 시차를 좀 고려해서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떠나서 지금 도착하는 시간대에 만약 유럽을 간다. 그럼 유럽에 이제 비행기 타고 거기 내리면 그 나라 시간으로는 한밤중이야. 우리 당장 숙소부터 미리 알아봐야겠어. 이렇게 시차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대륙과 해양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절대적인 위치 표현 방법 가운데 두 가지가 있었죠. 수리적 위치를 표현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그렇죠. 지리. 우리 지형이나 지물을 이용하는 요거 지리적 위치 표현 방법이 있었어요. 자, 이 지리적 위치 표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바로 대륙과 해양을 알아야 합니다. 자, 대륙과 해양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은 아시아 대륙이에요. 그만큼 인구도 세계에서 가장 많죠. 자, 이렇게 아시아 대륙이 있고 그리고 옆으로 가면 유럽이 있고요. 유럽은 이제 면적이 그렇게 넓진 않지만 나라가 참 많고 인구도 많은 편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 이 아래쪽에 가장 작은 대륙입니다. 오세아니아 대륙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은 여기 있는 파나마 지역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의 아메리카, 남쪽의 아메리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6대륙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하나 더 포함시키기도 해요.
여기 아래 남극 대륙. 남극 대륙까지 포함해서 7대륙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말을 이렇게 6대륙으로 해서 1등부터 6까지만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7위에 해당하는 남극 대륙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없고, 그러니까 이런 순위의 이야기는 왜 나눠놨냐면 여기 있는 6대륙에는 사람들이 거주하거든요. 근데 남극 대륙은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아서 그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로 우리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이 대륙들의 특징을 중심으로 기억을 잘 해야 세계화 시대에 잘 살아갈 수 있겠죠. 남극 대륙에서 살다가 오는 사람을 만나는 건 아주 극히 드물 거예요. 그건 이제 다른 대륙에 살고 있다가 여기 연구하러 가신 분들이나 있겠지, 그지? 그래서 6대륙을 기준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위치 표현도 6대륙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다입니다. 바다는 파란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여기 보면 태평양이란 바다가 보이는데요. 이 태평양이 가장 크다, 클 테, 가장 커요. 바다 가운데 가장 큰 바다. 이미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유라시아 대륙, 유럽과 아시아를 합쳐서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거든요. 유럽아시아, 유럽아시아, 유라시아. 그죠?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에 있으면서 태평양이 접해 있는 국가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는 대서양이 큽니다. 대서양은 아메리카 대륙과 남아메리카 대륙, 북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유럽과 아프리카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바다예요. 그리고 인도양, 인도양은 이제 가장 작은 바다인데 인도라는 나라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인도 아래쪽에 인도양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북극해, 남극해도 있지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세계화 시대에 지금 지리의 힘은 일단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들과 가까운 곳을 중심으로 기억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남극해 같은 경우는 좀 잘 안 나오고요. 여기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 인도양 뭐 요걸 좀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도 이제 남극해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우리 5대 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요렇게 해서 대륙과 해양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자연 환경과 지역의 특성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이 자연 환경 대표적으로 우리는 어떤 거를 두 가지를 배울 거냐면 땅의 생김새, 지형, 그리고 기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공기, 그다음에 뭐 비나 눈에 내리는 양, 이런 것들의 이제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을 바탕으로 기후를 이제 바탕으로 특징을 또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지형과 기후를 중심으로 봅시다. 지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땅지자에다가 형태, 형자죠. 그래서 땅에 생긴 모양 또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런 땅에 생긴 모양이나 형태는 아주 오래전 뭐 땅속에서 막 뜨거운 열기와 움직임으로 막 산이 솟아오르고 막 화산이 폭발하고 막 이렇게 막 형태가 만들어진 이후에 또 침식과 운반과 퇴적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태양의 에너지가 작용하면서 공기가 순환하고 막 비가 내리기도 하면서 깎이고 침식, 실어 나르고 운반, 하천에 의해서 뭐 토양의 물질들이 이제 실어 날라지죠. 그 다음 퇴정, 쌓아놓고 무거워, 못 싣고 가겠어. 그래서 바람이나 또는 이제 물이 운반한 것들이 쌓이는 거. 요런 과정을 거쳐서 산지, 산으로 이루어진 지형, 평야, 평평하고 넓은 땅, 하천, 물이 흐르는 하천, 그리고 바다 가까이에 있는 해안. 이렇게 이제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그 특징들을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먼저 요거부터 봅시다. 앞으로 사회 시간에서는 이 지리라고 하는 걸 1학기 내내 배운다고 했죠. 그래서 1학기 내내 지리를 배워야 하다 보니까 지도랑 친해져야 돼요. 지도와 친해집시다. 선생님은 이제 항상 지도를 어디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세계 지도를 하나 붙여놔라. 나라 이름과 함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세계 지도를 붙여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벽에 붙여놔도 좋겠고 또는 이렇게 식탁 있잖아요. 요즘에 식탁 위에 유리 깔거나 아니면 비닐을 깔기도 하잖아요. 그 두꺼운 거. 그 밑에다가 지도를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밥 먹으면서 이제 대화를 가족끼리 나누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또 대화도 이 지도 보면서 나눠도 좋잖아요. 그죠? 그 지도에서 저기 아프리카에 무슨 나라, 케냐 한번 찾아봐봐? 뭐 이러면서 서로 뭐 놀면서 할 수도 있겠고, 그지? 그래서 그렇게 지도랑 좀 친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대단히 큰 산맥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엄청 큰 산맥. 먼저 여기로 가볼까요? 알프스 산맥. 유럽 쪽에 위치하고 있는 알프스 산맥. 이 남부 유럽이라든지 뭐 북서부 유럽의 경계가 되고 있는 산맥이고요. 그리고 여기 히말라야 산맥 보이시죠? 이거 되게 큰 산맥이에요. 높은 산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 해발 고도가 8,000m가 넘는 봉우리들이 거기 막 줄지어 있어요. 세계적인 산악인들이 이곳을 찾는 거지, 그래서 이 인도하고 중국의 사이에 히말라야 산맥. 그 다음에 여기 로키 산맥. 또 로키 산맥도 엄청나게 큰 산맥이죠. 북아메리카 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안데스 산맥.
요렇게. 이 네 개의 산맥이 진짜 높고 험준한 산지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 우랄 산맥이라는 산맥이 있어요. 이 우랄 산맥은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우랄 산맥의 이 동쪽이 아시아로 구분이 되고요. 우랄 산맥의 서쪽이 유럽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가 되는 산맥이어서 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또 중요한 게 뭐가 나와 있냐면 사하라 사막이 나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 사하라 사막. 북부 아프리카 쪽에 거대한 사막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몇 가지의 강을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긴 강. 강이 있어야 사람들은요 마실 물을 구할 수 있고 농업 용수를 구할 수 있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들이 참 중요한데 그 중에서 여기 나일강 엄청 이제 북부 아프리카에서 길게 흐르고 있는 강이 있습니다. 이 나일강 그리고 겐지스강, 겐지스강이 여기 또 살짝 보이고 있죠. 자, 그 다음으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메콩강이라고 해서 이게 너무 높이서부터 내려왔다. 중국에서부터 발원해가지고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흘러내려가는 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아마존강. 아마존강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 생태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아마존 열대 우림을 보유하고 있는 아마존강까지. 이렇게 지도상에서의 위치와 좀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계의 주요 지형 가운데 먼저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제 산지 지형입니다. 어머, 아주 뾰족 높이 올라간 산들이 보이죠? 어떻게 여기 경사도 급하고 그리고 위로 많이 올라가면서 해발 고도가 높을수록 또 추워져요. 춥고 그러니까 농사 짓기도 좀 불리하고 경사도 급하다 보니까 교통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런 산지가 많은 지형은 인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해발 고도가 높고 대체로 경사도 급하고 그래서 인간이 거주하기에는 불리하다. 자, 그럼 여기는요. 이야, 이 뭐야? 이거 곡식이 자라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넓은 평야 지역이 나왔어요. 평야 지역은 왔다 갔다 하기도 훨씬 편하죠, 산지보다. 그리고 이렇게 농사 짓기에도 좋고요. 그래서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인구가 많고 사람이 거주하기 좋은 곳들이 많습니다. 자, 평야 지역은 넓고 평탄합니다. 그래서 기후 조건도 좀 온화하고요. 이런 이제 이 조건들이 잘 맞춰진다면 이 농업이 발달하고 인구도 많을 수 있죠. 근데 평야라고 해서 무조건 다 뭐 농사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비가 안 오는 평야도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런 곳은 사람들이 좀 살기 적절하지 않고 기후 조건, 바로 좀 온화하면서 비도 적당히 내려주는 그런 평야지대에 사람이 많은 거예요. 다음으로 갑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 해안 지역입니다. 해안 지역은 바다 가까이에 있는 육지예요. 바다에 접해 있는 육지 쪽.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기도 좋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먹고 또 육지에 사니까 육지에 있는 먹을거리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인구, 전 세계 인구의 대부분 절반 이상이 해안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해안 가까이에. 그래서 해상교통도 발달하고 어업 활동에도 편리하다. 자, 이렇게 각각 이 지형이 어떤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도 달라지겠구나라는 걸 알아봤어요. 이번엔 기후입니다. 기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에서 오랫동안 나타나는 기온, 공기의 온도, 강수, 비나 눈이 내리는 양, 바람, 뭐 계절풍 같은 거 있죠, 그죠? 이런 거. 이런 것들의 평균 상태입니다. 평균. 그래서 평균적으로 어떤데, 오늘은 비가 많이 오고 있잖아. 좀 춥다. 근데 어제는 이것보다 따뜻했는데, 이건 날씨예요, 날씨. 어제, 오늘, 잠깐의 상태, 기상 상태는 날씨라고 하고요. 이건 뭐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타나니까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좀 사람 살기 적당한 온화한 기후야. 이런 거. 자, 이렇게 이제 기후를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기후라고 하는 건 위도에 따라서 적도에 위치하느냐, 고위도에 위치하느냐, 중위도에 위치하느냐. 이 위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특히 위도가 기온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자, 그 다음에 해발 고도. 평지냐, 해발 고도가 높냐. 이런 거. 그 다음 이제 지형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해안 지형이냐, 평야 지역이냐에 따라서도 좀 이 기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 이 지도도 진짜 중요한 지도라서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세계의 기후 지역을 보여주고 있고요. 위도에 따라서 보면은 열대부터 온대, 냉대, 핫대. 열대부터 온대, 냉대까지 살짝 보이고 있죠.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이렇게 좀 평행하게 기후들이 분포하고 있어요. 적도 부근의 열대 기후, 극지방으로 가면 한대 기후. 그러니까 저위도는 기온이 낮고 고위도는 기온이 좀 저위도는 기온이 높고 고위도는 기온이 낮네요. 왜 그럴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위도에 따라서 기온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태양이 이렇게 있어요. 아주 강렬한 태양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태양의 에너지를 쫙 보내죠. 보내면 똑같은 에너지가 와닿더라도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둥글어서 여기는 집중적으로 한 곳에 집중해서 이 태양의 에너지가 오고 조금 여기 경사가 진 부분들은 비스듬하게 분산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고위도는 이렇게나 분산이 돼요. 똑같은 태양의 에너지가 집중, 살짝 퍼지고 완전히 퍼졌어. 그래서 여기는 에너지가 많이 분산되면서 기온이 낮아지는 거고 여긴 집중되면서 뜨거운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이런 효과 때문에 기온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적도부터 고위도까지 이렇게 기온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살짝 또 봐줄 수 있는 게 이 건조기후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기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배울 거예요. 각 지역별로. 이 건조기후는 위도가 여기 북해 기선, 남해 기선이 있는 한 23.5도 정도에 지나가는 선이에요. 북이 23.5도, 남이 23.5도. 이쪽은 비가 되게 안 와요. 왜 그러냐면 그냥 적도 쪽에서 이렇게 막 상승했던 공기들이요. 하강하는 지역이래요. 막 아래로 내려오는.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져야지 비가 내리는데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이렇게 뭐 공기가 좀 상승해야 되잖아. 자꾸 공기가 압력을 줘서 내려와. 그래서 구름이 잘 안 만들어져. 비가 모일 수가 없지. 그죠? 구름이 바로 이제 수증기들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덩어리 아닌가요? 그죠? 이런 거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비가 적게 오는 사하라 사막 같은 게 발달한 이유입니다. 여기도 이제 이 오세아니아 대륙 안쪽에 뭐 굉장히 큰 사막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위도에 따라서 나타난 기온 차이를 살펴봤고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바로 위도에 따라서 이 일사량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사량, 태양이 비치는 에너지의 양이죠. 요 위도에 따라서 일사량의 차이가 나면서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태양 에너지가 비스듬하게 분산이 되고 그래서 기온이 낮아서 한대기후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적도는 집중. 자, 여기 이제 열대고산기후도 하나 살펴볼까 하는데요. 여기 고산기후라고 표시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점점점점 표시된 곳들은 바로 산지 위로 올라간 거죠. 높은 산 위로 올라갔어요. 보통 100m당 뭐 0.5에서 1도씩까지도 이제 기온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100이 아니라 200, 300, 뭐 2000m, 3000m까지 올라가게 되면 온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추워요, 산 위에 올라가면. 그런데 이 적도가 통과하는 쪽은 원래 열대기후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열대기후는 평지에서 나타나고 산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여기 안데스 산지 위쪽으로 올라가 봅시다.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해발고도 2000, 3000까지 올라가니까 아래 평지는 막 뜨거워서 막 30도씨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데 여기는 한 10도씨 정도? 봄처럼 날씨가 따뜻하고 온화한 거야. 시원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 밑에서 뜨거운 데서 사는 것보다 산 위로 올라가니까 시원하고 좋다. 여기 가서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일찍부터 많이 모여 살게 됩니다. 이런 곳의 기후가 바로 이 적도 부근에서 나타나는 고산기후. 항상 봄과 같은 날씨가 나타난다. 그래서 상춘기후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열대 지역에 있는 고산 지역에서는 열대 고산기후라고 하는 그냥 고산기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온화하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기후가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이건 열대기후에 대한 얘기고 이런 데는 아니지. 중위도 이상 지역으로 올라갔을 때 고위도는 항상 만년설이 있는 너무 추워서 시작부터 벌써 한 10도였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낮아져서 뭐 영하로 떨어지고 그래서 만년설 항상 빙하로 꽝꽝 얼어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도 부근의 고산지대만 온화한 봄 날씨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은 좀 지역의 특성 중에서도 자연 환경, 지형과 기후를 좀 중심으로 살펴봤었고 그 앞에 이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미션. 자, 선생님은 강의가 끝날 때마다 수강 후기 미션을 드립니다. 그러면 수강 후기 게시판에다가 오늘의 1강, 당연히 올소사회 수강 후기에다가 남겨주셔야겠죠? 거기에다가 1강 미션 하고 도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1강 미션은 절대적인 위치로 대한민국의 위치를 나타내보자. 위도와 경도값을 이용을 해서 나타내봐도 좋겠고 인터넷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또는 이제 대륙과 이 해양의 위치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도 좋아요. 쌤이 그거는 해줬었죠? 기억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한번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 내용 정말 잘 배운 거예요. 자, 쌤은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도록 할게요. 그때 만나요.